한국에 완전 속았다. 한국 무기 엉터리야. 나토 방위산업 전문가가 한국이 제시한 리포트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자료들이 모두 실제 수치와 다르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폴란드에서 일어난 실전 전략 평가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나토를 깜짝 놀래킨 사건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은 폴란드의 운명을 바꿀 회의였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 지하 3층 작전통제실 두터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에서 저는 20년간 무기 조달 업무를 담당해온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맡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세 나라에서 제출한 차세대 주력 전차 제안서가 들려 있었죠. 미국의 에미레이 에이브럼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그리고 한국의 K2 흑표 각각 2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자료들이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바르토슈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미국과의 전통적 우방 관계를 강조하며 나토 내에서의 폴란드 위상을 중시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장군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의 M102야말로 검증된 전투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보여준 압도적 성능이 그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와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그리고 유럽 내 미군 기지와의 연동성까지 고려하면 M102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무기의 진짜 가치는 정치적 상징성이 아니라 실전 성능에서 나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왔거든요.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현대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론 공격과 대전차 미사일의 발달, 그리고 복잡한 도시 전투 환경까지,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화력이나 장갑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죠. 독일 기술의 정밀함과 유럽 내 정비 체계의 장점을 인정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에서는 의문이 든다고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최근 분석한 한국의 K2 흑표 데이터였습니다. 터키에서의 실전 배치 결과와 노르웨이의 혹한 테스트 성과, 그리고 호주 사막에서의 내구성 시험까지 모든 지표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폴란드와 비슷한 기후 조건인 핀란드에서 실시한 동계 훈련 결과였어요. 영하 35도의 혹독한 추위에서도 K2는 완벽하게 작동했고 자동장 전장치와 포탑 회전 시스템 모두 문제없이 기능했다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바르토슈 장군은 제 발언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 치명적 약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에이브럼스는 수십 년간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검증받은 반면 한국 전차는 아직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테스트되었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그는 더욱 강하게 말했어요. 폴란드가 러시아와 직면한 현실을 생각해보라고. 이런 중대한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장군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누슈 부장관은 나토 표준화 문제를 언급했고 마렉 차관은 미국과의 기존 협력 체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밤을 새워 분석한 데이터들, 특히 한국 전차의 능동 방어 시스템과 자동장 전장치의 혁신성은 기존 전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거든요. 더구나 가격 대비 성능에서는 한국 제품이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미국 전차 100대를 살 수 있다면 한국 전차는 180대까지 구매가 가능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개별 무기의 성능보다 시스템 간의 연동성이 더 중요하다고. 한국의 K2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정보와 전장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국방장관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각국 제안서를 재검토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장관의 표정에서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쪽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바르토슈 장군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노박,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을 보라고. 폴란드의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에 달려있다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제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현실을 모르는 고집쟁이인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3일이 지났을 때 제 휴대폰에 생소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에반 리라고 미국 방산업체의 동유럽 담당 컨설턴트라고 하더군요. 저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바르샤바 시내 고급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20년간 이 업무를 하면서 이런 접촉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에바는 끈질겼어요. 단순한 영업이 아니라 폴란드의 국방 정책에 도움이 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7시에 바르샤바 구시가지에 위치한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에반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완벽한 폴란드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폴란드 전통 요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죠. 처음 30분 동안은 정말 평범한 대화였어요. 폴란드의 문화와 바르샤바의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한 안부까지 에바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메인 요리가 나오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에바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최근 국방부 회의에서 제가 한국 전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단순한 영업 담당자가 아니라는 것을, 국방부 내부 회의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에바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M102 에이브럼스가 왜 폴란드의 최적의 선택인지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소비에트제 전차들을 압도적으로 제압한 전투 기록,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수천 대가 실전 배치되며 축적한 운용 노하우, 그리고 전 세계 40여 개국이 사용하는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더 나아가 그는 한국 전차의 한계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대규모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정비 부품의 공급망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 체계에서 벗어날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에반의 말투는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20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그의 논리에서 빈틈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능 자체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고려사항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반문했어요. 그렇다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투 양상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드론 공격과 정밀 유도 미사일 그리고 도시 전투 환경에서 기존 전차들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에바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곧 자신만만한 표정을 되찾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새로운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서야말로 미국의 기술력과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국 같은 신흥 방산 국가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에반의 다음 말이 저를 경계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만약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다면 앞으로 미국과의 다양한 협력 사업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압박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간 오직 폴란드의 국익만을 생각하며 일해온 저에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다니.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순수하게 기술적 우수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에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언제든 연락하라고.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네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호텔 밖으로 나오는 길에 차가운 바르샤바의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정말 폴란드를 위하는 파트너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죠. 에반과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신중하게 각국의 제안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K2 흑표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 외에도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국방부 지하 2층에 위치한 전략자료실로 향했어요. 이곳은 각국의 무기 체계와 관련된 기밀 정보들이 보관된 곳으로 저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거든요. 자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백 개의 파일 캐비닛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련 자료가 보관된 섹션으로 향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방산업체들의 활동 기록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방대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K9 자주포의 성공 사례들이었어요. 터키,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까지 이미 전 세계 9개국에서 1,700여 대가 운용되고 있었고 모든 국가에서 만족도가 95%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터키에서는 실제 전투에 투입되어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테러 조직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K9 자주포가 정확한 사격으로 적의 거점들을 무력화시켰다는 상세한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K2 전차의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자동장 전장치의 경우 러시아나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분당 15발이라는 경이로운 발사 속도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능동방어 시스템 역시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시스템은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요격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더구나 다중 위협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뒤졌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극지방의 혹한부터 사막의 혹서까지 전 세계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핀란드에서 실시한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영하 35도의 혹독한 추위에서 72시간 연속 작전을 수행했는데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반면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한 독일과 미국 전차들은 일부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교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이었어요. K2 한 대의 가격은 미국 M102의 60% 수준이었지만 성능은 오히려 여러 면에서 앞서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비와 정비성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었어요. 연료 소모량은 M102의 절반 수준이었고 정비 주기도 2배 이상 길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운용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절약을 의미했죠.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으로도 한국의 K2가 폴란드의 최적의 선택이라는 것이 명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왜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답은 마케팅과 정치적 로비의 차이에 있었어요. 미국이나 독일은 수십 년간 유럽 각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무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느라 국제적인 인지도 제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터키, 호주, 노르웨이 등에서의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장관실을 찾아가 13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관은 보고서를 받아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폴란드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해서 직접 확인해보자는 거였어요.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 실사단은 총 5명이었어요. 저를 단장으로 하여 기갑 전문가 2명, 정비 전문가 1명, 그리고 작전 계획 전문가 1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베테랑들이었죠. 우리는 3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 바르샤바 공항을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어요. 11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팀원들은 모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전시장 같았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완벽하게 조직된 교통 연계, 그리고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효율성이 인상적이었어요. 마렉 중령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공항만 봐도 이 나라의 기술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겠다고 말이죠. 한국 측에서 마중 나온 담당자는 한화디펜스의 김민준 과장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환영하며 앞으로 일주일간의 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날은 서울 시내 견학과 휴식,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기술 검증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완벽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량들, 그리고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첨단 기술들. 야드비흐 대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나라라면 무기 제조 기술도 상당할 것 같다고 말이죠.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나니 이미 저녁 시간이었어요. 김 과장은 우리를 한국 전통 요리 전문점으로 안내했습니다. 불고기와 비빔밥,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 가득 차려져 나왔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와 실용성 중심의 설계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무기의 실전성을 무엇보다 중시한다고 하더군요. 화려한 스펙보다는 실제로 작동하는 무기, 정비하기 쉬운 무기,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조명들, 그리고 강 위를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다리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교통체계, 조명 시스템, 심지어 보행자 신호등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연동되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파벨 소령이 제게 말했어요. 이런 시스템 통합 능력이라면 복잡한 무기 체계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대한 정밀 기계 같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팀원들과 간단한 회의를 했어요. 모두들 첫인상이 기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프라의 완성도와 시스템의 효율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마렉 중령은 한국 사람들의 세심함과 배려심도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어요.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기술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한화디펜스 본사 방문, K2 전차 실물 견학, 그리고 시뮬레이터 체험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었지만 팀원들은 모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한참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만든 무기가 과연 어떤 수준일까? 내일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이렇게 깊은 인상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우리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화디펜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이 또 한 번 놀라웠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산업단지들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첨단 기술 기업들의 간판들. 한국이 얼마나 기술 집약적인 사회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화디펜스 본사에 도착하자 류지석 박사가 직접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K2 전차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류 박사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한 말솜씨나 과장된 제스처 대신 차분하고 정확한 어조로 기술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모습에서 진짜 전문가의 느낌이 났거든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대형 전시홀이었습니다. 그곳에 K2 흑표의 실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처음 본 순간 우리 모두 말을 잃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매끄러운 곡선의 포탑, 정교하게 설계된 장갑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풍기는 세련된 느낌이 압도적이었어요. 야드비흐 대령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예술품 같다고 말이죠. 류 박사는 우리를 전차 주변으로 안내하며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주목할 점은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KAPS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요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존의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보다 반응 속도가 30% 빠르고 동시에 여러 목표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장점이라고 설명했어요. 다음으로 소개받은 것은 자동장 전장치였습니다. 포탑 후부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분당 15발의 경이로운 발사 속도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파벨 소령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속도가 정말 가능하냐고. 류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시뮬레이터에서 체험해보시면 믿어지실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시뮬레이터실로 이동해서 가상 사격 훈련을 체험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목표를 지정하면 자동으로 포탑이 회전하고 거리를 측정해서 탄도를 계산한 다음 발사하는 모든 과정이 3초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속 사격 시에도 정확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마렉 중령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한 대로 여러 대의 적 전차를 상대할 수 있겠다고. 점심시간에는 한화 디펜스 임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정말 반짝였어요. 한 연구원은 K2 전차의 엔진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설명해 주었는데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한국의 지형과 기후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기술 설명이 이어졌어요. 류 박사는 K2의 핵심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강한 무기가 아니라 똑똑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전차 내부의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장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이 시스템은 주변의 아군 전차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협동 전투가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한 대의 전차가 적을 발견하면 주변의 모든 전차들이 동시에 그 정보를 받아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류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공개된 스펙보다 실제가 더 낫다고. 진짜 성능은 실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기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화 디펜스를 떠나는 길에 팀원들과 간단한 토론을 했습니다. 모두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력에 감탄했다고 했어요. 특히 시스템의 통합성과 사용자 편의성에서 기존에 봤던 어떤 전차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한화 디펜스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류지석 박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공개된 스펙보다 실제가 더 낫습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팀원들과 간단한 회의를 갖기로 했어요. 야드비흐 대령, 마렉 중령, 파벨 소령 모두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K2의 실제 성능이 사전에 검토했던 공식 자료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이었어요. 야드비흐 대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동장 전장치의 경우 공식 스펙은 분당 10발이었는데 실제 시연에서는 15발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능동방어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탐지거리와 반응 속도 모두 공개된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거였죠. 마렉 중령은 더욱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했어요. 전장 관리 시스템의 정보 처리 능력이 상상을 초월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50개 이상의 목표를 추적하면서도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기능은 어떤 공개 자료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파벨 소령은 엔진 성능에 대해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500마력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실제 테스트에서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연비 역시 공개된 수치보다 20% 이상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류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려웠지만 왜 실제 성능과 공개된 스펙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류 박사는 잠시 침묵한 후 답했어요. 내일 아침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말이죠. 다음날 오전 9시 저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류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며 말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왜 보수적으로 스펙을 공개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출 통제 때문이었어요. 한국도 국제무기 수출 협정에 가입되어 있어서 핵심 기술의 성능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이나 전장관리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은 민감한 부분이 많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경쟁국들의 견제 때문이었습니다. 류 박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만약 K2의 진짜 성능을 모두 공개한다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기존 강국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터키 수출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는 한국 특유의 겸손함이었어요. 과장 광고보다는 실제 성능으로 승부하겠다는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확인하고 놀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마케팅 전략이기도 했어요. 류 박사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될 K2는 한국군이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사양이라는 것이었어요. 보통 수출형은 성능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은 달랐다는 거였죠. 신뢰하는 파트너에게는 최고의 기술을 제공한다는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서구 국가들은 수출형 무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제한해왔는데 한국은 정반대의 접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류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무기는 신뢰관계 위에서 거래되어야 한다고. 숨기고 속이는 관계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성능으로 평가받겠다는 전략을 택했다는 거였어요. 카페를 나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철학을 가진 파트너라는 것을. 그들의 정직함과 투명성이야말로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류 박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접근 방식에 감탄했어요. 특히 야드비흐 대령은 이런 정직한 파트너를 만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세한 관찰 일지를 작성했어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즈니스 철학까지 모두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국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일정은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류 박사가 특별히 추천해준 것이었습니다. 한국군의 교육 철학과 전술 사상을 이해하면 K2 전차의 설계 개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사관학교에 도착하자 정문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부대 시설과 규율 있게 움직이는 생도들의 모습에서 한국군의 체계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김대영 교수였어요. 기갑학과 소속으로 20년간 전차 전술을 연구해온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교수는 먼저 우리를 무기학 강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마침 3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현대 전차전 강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뒤쪽에 자리를 잡고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었어요. 강의를 맡은 이철민 소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들어 현대 전차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화력전이 아니라 정보전과 전자전이 결합된 복합 전투라고. 앞으로의 전차는 개별 무기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한 노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생도들의 질문 수준도 상당했습니다. 한 생도는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었고 다른 생도는 도시 전투에서의 전차 운용 전술에 대해 질문했어요. 이철민 소령은 각각의 질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상세하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장교들이 운용하는 전차라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김 교수는 우리를 시뮬레이션 실습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최신식 전차 시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K2 전차의 조종석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야드비흐 대령이 직접 체험해봤는데 조작의 직관성과 시스템의 반응 속도에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투 상황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가상의 적군과 교전하는 시나리오였는데 K2의 능동 방어 시스템과 자동장 전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적의 미사일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요격하고 동시에 반격 사격까지 하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생도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들은 생도들의 대화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몇 명의 생도들이 각국 전차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토론하고 있었거든요. 한 생도는 미국 에이브럼스의 화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연료 소모량과 정비의 복잡성을 단점으로 지적했어요. 다른 생도는 독일 레오파르트의 정밀성을 인정하면서도 가격 대비 효율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K2에 대해서는 모든 생도들이 긍정적이었어요. 한 생도가 말했습니다. K2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미래 전장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또 다른 생도는 한국의 지형과 전술 환경에 완벽하게 맞춰진 무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무기의 스펙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활용 방안까지 깊이 있게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사관생도들이 장교가 되어 K2를 운용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았어요. 오후에는 전술학과의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주제는 네트워크 중심 전투와 차세대 기갑 전술이었는데 발표자들의 수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대령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투 지원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고, 다른 중령은 무인 시스템과 유인 시스템의 협동 전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K2 전차를 만든 것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들의 전술 사상과 기술 철학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거든요. 사관학교를 떠나는 길에 김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무기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만큼만 강하다고. 한국은 무기와 사람이 함께 발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팀원들과 회의를 했을 때 모두들 한국 방문의 의미가 단순한 무기 검증을 넘어서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목격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고. 그 철학이야말로 K2 전차의 진짜 경쟁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바르샤바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실사단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만으로도 K2의 우수성은 명확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철학이었거든요.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번호를 보니 에반 리였습니다. 한국 출장은 어땠느냐며 관심을 보이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의도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매우 유익한 출장이었다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이죠. 에반은 시간이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피곤하다며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는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폴란드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저는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30분 후 로비에서 만난 에반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친근했던 미소 대신 진지하고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폴란드가 만약 한국을 최종 선택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에반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나토 내에서의 표준화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이나 독일 무기를 사용하는데 폴란드만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죠. 공동작전 시에 탄약이나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에반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폴란드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만약 한국을 선택한다면 향후 다양한 협력 사업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F-35 전투기 추가 도입,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리고 미군 주둔비 지원 등 모든 분야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에반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장기적인 파트너십에서는 미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했어요. 기술 이전, 공동 개발,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지원까지. 미국과 함께하면 폴란드도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2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이라고.
정치적 압박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이죠. 에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미국은 유럽 내 다른 파트너들과 더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어요. 독일, 프랑스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해서 폴란드를 고립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협박을 가하는 그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누구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선택은 오직 폴란드의 국익만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어요. 에바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후회하게 될 거라고.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고 말이죠. 저는 그의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에반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로비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류지석 박사의 확신에 찬 표정, 사관학교 생도들의 열정적인 토론, 그리고 모든 시스템에서 느꼈던 완성도. 그것들은 정치적 계산이나 압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기술력과 열정의 결과물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진짜 파트너는 협박이 아니라 신뢰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한국이야말로 폴란드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부터는 더욱 치밀하게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국방장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K2 전차를 폴란드로 가져와서 직접 우리 환경에서 테스트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에서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해도 실제 폴란드의 기후와 지형에서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장관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한화디펜스에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놀랍게도 한국 측은 즉시 승낙했습니다. 류지석 박사는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폴란드의 혹독한 겨울에서 K2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죠. 3월 말 크라쿠프 인근의 군사훈련장에 K2 전차 2대가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진 5명과 함께였습니다. 류 박사도 직접 동행했는데 그의 표정에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폴란드의 3월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와 간헐적인 눈보라가 몰아치는 악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류 박사는 오히려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야말로 K2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이죠. 첫 번째 테스트는 기본적인 기동성 시험이었어요. 눈으로 덮인 훈련장을 달리는 K2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57톤의 거대한 몸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특히 급회전이나 급제동 시에도 안정성을 잃지 않는 모습에 참관한 폴란드군 장교들이 감탄했습니다. 야드비흐 대령이 직접 조종해봤는데 조작의 편의성에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소비에트제 전차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사격 정확도였어요. 1500m 거리에 설치된 표적을 향해 연속 사격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10발 중 9발이 정중앙을 명중시켰고 나머지 한 발도 표적 테두리 안에 맞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동 중 사격에서도 같은 정확도를 보여줬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속 40km로 달리면서도 완벽하게 목표를 타격했어요.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이었습니다. 영하 25도까지 온도가 떨어진 새벽 5시부터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를 실시했어요. 처음에는 폴란드군 관계자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혹독한 추위에서 정말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어요. 엔진 시동부터 포탑 회전, 자동장 전장치까지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영하 30도까지 내려간 마지막 날에도 성능 저하가 전혀 없었어요. 류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K2는 시베리아의 혹한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폴란드의 겨울은 오히려 따뜻한 편이라고 했어요. 능동방어 시스템 테스트도 실시했습니다. 모의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서 KAPS의 반응 속도를 확인했는데 결과는 경이로웠어요. 접근하는 미사일을 0.3초 만에 탐지하고 즉시 요격했습니다. 연속으로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모두 완벽하게 요격했어요. 마렉 중령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러시아의 최신 대전차 미사일도 막을 수 있겠다고. 테스트 기간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진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차를 점검하고 정비했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에서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류 박사는 매일 저녁 상세한 테스트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테스트가 끝났을 때 폴란드군 참관단은 만장일치로 K2의 우수성을 인정했어요. 파벨 소령은 이런 전차를 본 적이 없다고 감탄했고, 토마시 대위는 당장 100대라도 주문하고 싶다고 농담 섞인 말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연료 효율성이었어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기존 전차의 절반 정도만 연료를 소모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운용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절약을 의미했어요. 테스트를 마치고 류 박사와 마지막 면담을 했을 때 그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K2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폴란드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폴란드에서의 혹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일주일 후 국방부에서는 최종 결정을 위한 고위급 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국방장관을 비롯해 참모총장, 각군 사령관들까지 참석하는 확대 회의였습니다. 저는 실사단장으로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바르토슈 장군을 비롯해 미국 전차를 지지하는 인사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에반 리와의 만남 이후 그들의 압박이 더욱 거세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12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제시했어요. 한국 방문 기간 중 확인한 기술 수준, 폴란드에서 실시한 실전 테스트 결과, 그리고 비용 효율성 분석까지 모든 지표에서 K2가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회의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한국의 K2는 미래 전장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네트워크 중심 전투, 시스템 통합,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까지 K2는 21세기 전쟁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르토슈 장군이 즉시 반박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검증되지 않은 무기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된 자료를 제시했어요. 터키에서의 실전 투입 결과, 노르웨이에서의 혹한 테스트, 그리고 호주에서의 사막 시험까지 K2는 이미 충분히 검증받은 무기 체계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저는 한화 디펜스에서 만난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즉시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이나 독일은 한 번 완성된 시스템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야누슈 부장관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정비와 부품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 현지에 정비센터를 설립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자체 정비 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이죠. 이는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마렉 차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나토 표준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는 이미 확인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K2는 나토 표준 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통신 시스템도 나토 규격에 맞춰져 있다고 말이죠. 오히려 기존 시스템들보다 호환성이 뛰어났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참석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전 부대 지휘관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들은 화려한 브랜드보다 실제 성능을 중시했거든요. 공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폴란드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기존 관습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육군 참모총장도 동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최고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K2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한국은 폴란드의 방산업체들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의 방산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는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참석자 15명 중 12명이
K2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바르토슈 장군을 포함해 3명만이 반대했을 뿐이었어요. 국방장관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K2 흑표를 차세대 주력 전차로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여러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하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거든요. 국방부에서 K2 도입 결정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실사단이 아니라 계약협상단의 단장으로서였습니다. 함께 온 팀원들은 법무 전문가, 재정 분석가, 그리고 기술 협력 담당자들이었어요. 모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예팀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화디펜스의 김민준 과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기쁨과 함께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이 한국 방산업계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이번에는 서울 시내의 특급 호텔이 아니라 한화디펜스 본사 내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즉시 기술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어요. 첫날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류지석 박사였고 계약 전문가와 재무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했어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순간 저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폴란드의 미래 30년이 결정될 수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 의제는 도입 규모였어요. 폴란드는 단계적으로 총 1000대의 K2 전차를 도입하기를 원했습니다. 1차로 200대, 이후 5년에 걸쳐 나머지 800대를 순차 도입하는 계획이었어요. 한국 측은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규모 계약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두 번째 의제는 가격이었습니다. 1000대 전체 계약 금액은 60억 달러 규모였어요. 폴란드 국방 예산으로는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미국 전차와 비교하면 30% 이상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운용 비용까지 고려하면 훨씬 경제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의제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류 박사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핵심 기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을 폴란드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기존 방산업체들과 합작 투자를 통해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폴란드에 상주하면서 기술 지도를 하고 폴란드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협상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측의 세심함이었어요. 그들은 폴란드의 모든 요구사항을 꼼꼼히 기록하고 즉석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극한 추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때 그들은 시베리아 테스트 데이터와 함께 추가적인 내한 옵션까지 제안했어요. 정비 교육에 대한 문의에도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교육시설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흘간의 집중 협상 끝에 기본 합의에 도달했어요.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조항이 상호 이익을 고려해서 작성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폴란드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고 동시에 자신들의 이익도 확보하는 윈윈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분쟁 해결 조항이었어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진정으로 원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최종 서명식은 한화디펜스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폴란드 대사, 한국 정부 관계자, 그리고 양국 언론진까지 참석한 공식적인 행사였어요. 서명하는 순간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류 박사가 특별한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K2 전차의 정밀 모형이었는데 그 위에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었고 계약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미래였다는 것을 말이죠.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첫 번째 K2 전차 200대가 폴란드에 도착했어요. 그단스크 항구에서 펼쳐진 하역 작업을 지켜보는 저의 가슴은 벅찼습니다. 거대한 운반선에서 하나씩 내려지는 K2들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각 전차마다 폴란드 국기와 함께 바르샤바의 방패라는 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폴란드군 장병들의 첫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실제로 전차에 탑승해본 조종수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마렉 하사는 이런 편안한 전차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기존에 사용하던 소비에트제 전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승무원을 배려한 설계라고 감탄했습니다. 에어컨, 진동 흡수 시스템, 그리고 인체공학적 좌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자 K2의 진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관들은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실시했어요. 단순히 조작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K2의 모든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과 전장관리 시스템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 과정을 운영했어요. 첫 번째 실전 훈련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제2기갑여단 소속의 젊은 장교들이 K2를 이용해서 기존 전술을 완전히 새롭게 발전시킨 것이었어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와 협동 공격, 능동방어 시스템을 활용한 방어 전술 등 교범에 없던 새로운 전법들을 창조해냈습니다. 야누시 대위는 K2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전투 플랫폼이라고 평가했어요. 6월에 실시된 나토 연합훈련에서 K2의 진정한 실력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샤벨 스트라이크 2024라는 이름의 이 훈련에서 폴란드의 K2 부대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 미국의 M102와 함께 모의 전투를 벌였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K2 부대가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었거든요. 가상 교전에서 K2는 95%의 명중률을 기록했고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적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냈어요. 반면 다른 전차들은 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동성이었어요. K2는 다른 전차들보다 30% 빠른 속도로 전장을 이동하면서도 정확한 사격을 유지했습니다. 독일군 지휘관들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군 관계자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M102가 한국산 전차에게 밀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현장의 병사들은 솔직했어요. 독일군 전차장 중 한 명은 K2의 기술력에 진심으로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 참관단으로 온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도 호평일색이었어요. 프랑스 국방부 대표는 K2의 시스템 통합 수준이 유럽의 어떤 전차보다 앞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기갑 전문가는 이런 전차를 본 적이 없다며 기술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폴란드군의 자신감이었습니다. K2를 운용하기 시작한 후 장병들의 사기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스타니스와프 중령은 이제 러시아의 어떤 전차와 맞서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동부 국경 지역에 배치된 K2 부대들은 러시아군의 도발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송은 K2를 21세기 폴란드의 기사라고 표현했어요. 독일과 프랑스 언론들도 한국 전차의 놀라운 성능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CNN에서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전차가 서구의 자존심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폴란드의 성공을 본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에서 차례로 K2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핀란드는 이미 정식 계약을 체결했고 노르웨이도 추가 도입을 결정했어요. 저는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유럽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방산업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유럽 각국이 주목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폴란드가 있었고 그 시작점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K2 전차 도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 최고층에 위치한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스툴라 강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22년간의 무기 조달 업무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프로젝트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체코 국방부에서는 폴란드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서 K2 도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루마니아는 K9 자주포와 함께 K2 전차까지 통합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도
차세대 전차 개발에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다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폴란드 방산업계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설립된 폴란드 한국 합작 공장에서는 이미 K2의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바르샤바 근교에 위치한 이 공장에서는 500명의 폴란드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전수받은 최신 기술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얀 코발스키 공장장은 한국 기술진들의 세심한 지도 덕분에 폴란드의 제조업 수준이 한 단계 도약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들이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단순한 수입국에서 부품 공급국으로 발전한 것이었어요. 군사적 효과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동부 국경 지역에 배치된 K2 부대들의 존재만으로도 지역 안정에 크게 기여했어요. 러시아군의 국경 근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벨라루스와의 긴장 상황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스타니스와프 중령은 정기 보고에서 K2의 위력이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유럽 파트너로 폴란드를 제안해온 것이었어요. K2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하늘에서도 함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신호였어요. 어제는 류지석 박사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화디펜스의 해외사업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했어요. 폴란드 프로젝트의 성공이 그의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KF-21 프로젝트에도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며 폴란드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르토슈 장군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어요. 처음에는 제 결정을 반대했던 그도 이제는 K2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나토 연합훈련에서 폴란드군의 활약을 본 후 그는 제게 찾아와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국방장관도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장관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그는 K2 프로젝트가 폴란드 국방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어요. 단순히 무기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국방 역량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것이 그의 평가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달 있었던 K2 전차 부대의 퍼레이드였어요. 바르샤바 시내를 당당하게 행진하는 200대의 K2 전차들을 보며 시민들이 열광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르샤바의 방패라고 불리는 K2를 보며 눈을 빛냈고 어른들은 자랑스러워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구매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미래였다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K2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국방부 내에서 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최근에는 차관 승진 제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얻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류 박사를 비롯한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KF-21 보라매 프로젝트 관련 첫 번째 회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이번에도 제가 실사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3년 전 K2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처럼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에서도 한국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의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하늘을 KF-21 보라매가 날아다니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에 말이죠. 한국과 폴란드, 이 두 나라의 파트너십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